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성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성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항심 씨 참 머리 손질해야 되고 바쁘시죠? 네, 박사님, 네. 말하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한마디 먼저 해도 될까요? 무슨 네, 한마디예요? 황심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두 마디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아야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갈까요? 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가 있다고요? 아니, 본인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지 본인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 본인이 집을 장만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도움이 좀 되지 않아요?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박사님,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이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박사님 조금 조용히 하시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뭘요? 돌려줄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지난주 착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라고 밝힌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 대해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네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간 거.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MB 대통령 다 감옥 보낸 경험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감옥 보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네요. 그런가요?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평소 조용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음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좀 우리 대통령께서 열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
왜 적폐를 처리하는데 바빠가지고 계속 그 적폐 처리만 했는데 항상 정권, 살아있는 정권, 권력은, 검찰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검찰의 기본 법도이자 행동 준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아시니까 아실 분이 왜 저 이야기를 하죠? 검찰은 이 지난 정권을 항상 덜쳐가지고 적폐청산 수사 대상 불법으로 모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포함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내가 권력을 놓았을 때 나를 이 구정권의 적폐 수사 대상으로 안 만들 거를 미리 지금 확답을 해. 지금 이 이야기를, 야, 지금 이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속이 탄다.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똥칠이 타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황심 씨. 네. 지금 이 사연을 본인이 읽어주셨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세요, 박사님. 아, 이게 본인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세요? 아, 본인은 진짜 미인방명이라고 하는 그게 미인방명이라는 말은 옛날에 하고 요즘에는 미인은 멍청하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 안 들어보셨구나. 아, 본인이 그러면 미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멍청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지금 본인이 밝히지 않고 네. 그걸 웃음으로 넘기겠다는 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의 이 적폐 청산을 너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일 때 안 보고 넘어가겠다는 말이냐라는 희한한 질문을 던진 이 심리에 대해서 본인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되네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할 때, 아니 이분이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시키고 검찰총장을 시킨 거는, 아니 당건 특검을 이어서 적폐청산에서 전 정권에 잘못 쓰던 뭐 온갖 이 뭔가를 파헤쳐가지고 이 적폐청산 사법부 개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다 잡아넣으라는 그 엄밀한 하명은 아니지만은 이신점심으로 나름대로 그거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이 다음 정권을 잡게 되면 항상 전 정권의 적폐 청산하는 거는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또 기본적인 임무인데 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발끈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멍청하지 않고 똑똑한 우리 황심이는 벌써 그걸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뭘 파악했는지 빨리 이야기해봐요. 네. 뭘 파악했어요? 네, 이런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왔다며 저 역시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 그렇죠. 그거 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적폐청산은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다. 전두환 정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이미 지나간 권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근데 그 정권이 물러나기만 하면 그때 당연히 검찰은 본연의 이 공정한 사법 절차 또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사실은 그게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는 공정하고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 또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씨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를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전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걸 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이 옳은 것인가 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왜 그거를 내한테 물어 지금 이 얼굴 표정이시네요? 아, 박사님, 제가 네. 그거 대답하기 전에요. 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두 마디 하세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꼭 해주세요. 아니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이렇게 구독 되는 거 신청. 아니에요? 구독 구독 신청 좋아요가 눌러주시고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야죠. 그렇죠. 영상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 이래야지. 아, 박사님 요새는 줄여 말하는 게 대세라 아, 구독, 그래요? 좋아요라고 말을 해요. 대세 유튜버들은. 아 그렇군요. 우리는 소세라서 그러나요? 네, 이러니까 네. 한심해서 지금 구독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가 본인이 미인 박명이 아니라 미인 몽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나를 그렇게 밟아버리는 가슴 아픈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황심 씨,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야지 누가 정권을 잡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안 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랬어요. 야, 민주당이 지금 108석 의석인데 어떻게 감히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108석 의석을 가진 이 집권당의 아니지 그때는 거대 야당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겠어.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조질 때 그때 뭐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석수가 뭐 어느 한쪽이 적어서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털면 털리고요. 권력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뭐를 가지고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잡아놓으면 국회의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국회의원이 네가 떠들어? 그러면 너도 한번 살펴봐줘? 탈탈 털어줘? 이러면 다 조용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든 그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하시던 그분들이 얼마나 조용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패족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죽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분이 먼저 나서서 뭐 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런 소리 하셨던 분들이 그분을 따르시던 분들 또는 그분 가지고 나중에 또 우려먹는 분들이 보이셨던 거고 어느 한 분 나서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 못 봤거든요.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그분을 진짜 지지했다고 나서는 분들을 보면서 그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걸 봤을 때 저 가정스러운 인간 철저하게 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진보나 보수를 내세우면서 따라다니는 똘마니들이지. 그래놓고 지금 정치 보복 운운하는 이야기하는 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안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와 동시에 윤석열의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하며 제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윤석열 씨의 이 멘트는 아주 중요한 멘트예요. 왜? 윤석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 없어요. 그러면 문 대통령을 이 적폐청산으로 기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정치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정치 보복 당연히 아니죠. 네. 그냥 죄 지은 사람 그 잘못에 따라서 죄값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픈 마음을 안고 그분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MB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봉화에서 김해에서 압송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시킬 때 그 MB의 지시를 받은 어떤 검사도 내가 MB 지시를 받아가지고 MB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죄 있는 자 죄를 물을 뿐이에요. 논두렁식에 그런 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정원 조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훌륭한 검사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정을 받고 하명을 받아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이 소위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 불러가지고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개의 피해자예요. 자, 불어! 인정해! 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취재했던 그 검사가 우병우 씨라는 놀라운 거. 우병우 씨가 누구예요? 박근혜 MB 대통령 때도 아니고 박근혜 때 뭐 청와대에 있었다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 검사가 더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검사들의 공명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을 때려잡았다라는 이 놀라운 공훈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검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직 대통령을 때려잡은 검사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은 이 못돼도 지검장 또는 검사장 또는 그 이상의 출세가 보장됐는데 이거는 누가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실망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왜 실망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학자의 양심은 팔지 맙시다인데 지금 제가 학자의 양심을 어디에 팔았어요? 네. 지금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저는 있는 이야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디에 안 팔았어요? 네. 자, 이 대선 후보는 포용력을 갖춰야 합니다. 훌륭한 말씀이죠. 포용력 갖추죠. 대선 후보는 포용력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포용력을 안 갖춰도 되거든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그럼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나요? 지금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을 하고 그런데 만일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자, 그래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잘 됐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 이재명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게 전에 그러면 이 야당 후보로 나왔던 윤석열 씨 후보, 특히 그 눈에 가시 같았던 윤석열 씨 부인 탈탈 틀어가지고 너는 줄리가 아니라 줄라이였어 라고까지 확인하고 이 도이치 못했어. 이 도이치 못했으니까 줄라이가 아니라 줄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히 줄리? 띠히 줄리?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윤석열 씨 집안을 완전히 감옥에 다 보내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적이었던 야당 대통령 후보를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보냈으니까 정치 보복의 원단이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 검찰을 시켜가지고 누구 기소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은 대통령 말을 아주 잘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 하는 거니까. 네. 자, 이랬을 때 제가 학자적 양심을 어디 팔아먹었나요? 사신 분 나오셔서 알려주세요. 얼마에 팔았는지. 저도 그 돈 모아가지고 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진국은 검사 판사 출신은 절대 대통령으로 안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왜 선진국은 검사 판사가 대통령에 절대 안 뽑힐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검사 판사라는 사람들은 결코 정치인으로 일단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뽑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는 본인이 현직 검사냐 판사일 때 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니라 그거를 나온 다음에 전직 검사 판사인 경우에는 다 대통령 후보 정치인이 돼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을 떠나서 되게 후진국에는 전직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으로 많이 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전직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네. 뭘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현직 검사와 현직 판사가 대통령이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있나? 네. 자,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였다고요? 변호사였죠.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의 무지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판사였어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가 됐거든요. 판사 그만두고요. 그리고요, 저는 전직 교수였어요. 그리고 전직 교수지만은 학자는 평생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학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아요. 네. 교수도 교수 나름이라고. 그렇죠. 교수도 교수 나름이죠. 시시한 교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모가지가 잘린 교수예요. 그리고 테녀가 있는 교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번듯한 대학에서 테녀가 있는 교수가 모가지가 잘린 교수, 스카이 수준에서 서성한 중경 외시까지 내려가도 없어요. 테녀가 있는데 모가지가 잘린 교수는 대한민국 대학이 아무리 후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모가지가 잘렸으니까 얼마나 뭐 보통 교수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럴 때 이재명, 윤석열 누가 당선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멍청한 인간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당선이 돼요. 여기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뭐 누구하고 버튼 타치를 하지 않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은 진짜 이 심심하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들은 진짜 무슨 사연을 준 거예요? 네.
이를 인식한 듯 이재명 후보는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양당 독점 체제, 양당 체제 제도에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문 대통령의 정권에 대해 사정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참 이게 뭔 뜻인가를 한번 봅시다. 양당 독점 체제, 양당 체제 대대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한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양당 정치 제도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회 제도 내에서의 의미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없구나. 그냥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하는 수준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는 측면에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차라리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봤고 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보다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를 내세울 수 있고 정치인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검사로 평생을 보낸 사람도 정치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진짜 기존의 정치 질서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두 새로운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온 경우입니다. 라고 해서 현 대선 전국의 특수한 상황을 본인 나름대로 참신하게 정의를 해줬더라면 이재명 씨가 진짜 똑똑하구나.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능하다라는 것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충분히 공감했을 것 같은데 뭐 양당 체제에서 상대방 실수를 기다린다. 이거는 거의 시정잡배 건달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이그 뭐 대한민국 정치라는 거 나설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년 병장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몸보신 하면서 제대할 날 기다리자 이런 심리로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 윤석열 후보 진짜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이 땀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게 아니 내가 전 정권 적폐청산하라고 하고 이 진짜 촛불혁명에 이 대미를 장식하라고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던 윤석열 씨가 놀랍게도 야당 특히 문재인 정권을 부패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심지어는 빨갱이 정권이라고 욕을 하는 야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고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이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그 기본 이 문재인 정권의 기본 정책이 됐던 기본 기조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은혜를 배신하고 배신자 너를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이제 우리에게 비수 칼날을 들이대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씨를 픽업해가지고 야당 지금 대통령 후보로 이 선택을 한 지금 현재 야당 지지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억울한 우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저 문재인 이 일당들 뭐 씹어먹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지금 분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윤석열을 지지하기가 꺼림직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판에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 윤석열이가 정치 보복을 할 사람이야? 배신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순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쟤 믿어도 되나?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는데 쟤 대통령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감옥에 보낼까 안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 막판에 2판 4판이다, 그냥 윤석열로 우리 그냥 가자, 홍준표한테 관심도 있고 안철수한테 관심 있던 그분들이 완전히 뭉치게 만드는 그 상황은 안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웃긴 게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야당에서 처가 비리 있다고 국회에서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비리 없다고 단독 임명 감명했어. 문재인 인정 클린 인재임. 그게 뭐가 웃겨요? 당연하지. 우리 편일 때는 제가 없고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 되면 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패거리 싸움이고 끊임없이 어떤 패거리에 붙을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자, 그래서 4차 맞아야 된다고요? 죽고 싶으면 맞던가. 예, 3차까지 맞아도 뭐 죽는 게 운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백신 맞는 게 러시안 룰렛과 같은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러시안 룰렛 알아요? 황심 씨? 그쵸, 알죠. 예. 그러니까 1차 성공했어. 2차 성공했어. 3차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인간, 전 0차예요. 빵차다. 그래서 너는 이 빵집에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빵차했어. 빵이나 사 먹으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 우리 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감빵 가는 것도 결국에 빵차라서 감빵 가는 걸까?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네, 그래서 토론 말미에 이재명 후보는 무능함과 복수심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무능한 복수자들의 복수열전의 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유능한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 있나요? 이야, 진짜. 그러면 이거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번 대선에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중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 4명 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머릿속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딱 이야기할 때 지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옛날에 MB가 그랬잖아요. 유능한 경제대통령,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고 기업 활동을 해본 사람 누구예요? 지금 그 4명 중에서 안철수 씨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이재명 씨가 본인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면 대장동 개발 해가지고,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엄청 떼부자 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본인이 걔한테 줘도 안 준다고 하는 본인하고 반대당에 소속된 사람들 아들 딸들한테도 몇십억씩 나눠줄 정도면 그것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는 걸 판단하는데 넣을 수 있나요? 분명히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으니까. 그럼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안철수 씨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한테 문자를 받았거든요.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막판에 이재명하고 안철수하고 바톤 타치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힘을 맞춘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주겠다고 그러고, 이 안철수 쪽에는 대통령만 후보만 주고 다 가져라 하는 이걸로 가지고 서로 시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씨와 안철수 씨가 단일화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길래,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그 두 사람이 뭐 약을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수면제를 먹여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 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재명 후보는 당신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믿고 계신 거라면 분명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돈잔치가 된 것을 경제의 치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놀랐어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돈잔치라고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는 주장했는데, 그거를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업을 경영한 것도 아니고 경제인으로 활동한 것도 아닌데 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뽑아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댓글 다신 분들 그 유머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씨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또 진짜로 믿어. 그냥 한마디 해봤는데. 유능한 행정력을 보인 게 경제 개념까지 확장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러면 그 대장동에서 국민의힘 관계자 돈잔치 한 거는 이거는 통합에 아주 유능한 활동을 한 거네요. 국민 통합. 이 적들과의 동침이 아니라 적들과의 포용 이거네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정체를 여러분들께 알려준 신뢰를 보고 싶네요. 그게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마일당. 거기에는 생생하게 마음의 정체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획으로 알아들어야 될까요? 계획?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익의 창출은 자본주의래요. 아니 누구 아니래? 이익의 창출은 공산주의이기도 해. 공산주의도요 다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눠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동지야. 여러분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장 잘했는데 우리는 평등하다. 그렇지만은 나폴레옹 각하는 더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고도 있거든요. 박수는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요 이재명이 네. 성남시 빚을 다 갚았던 걸로 약간 그런 경제대통령 자기 유능하다 그렇게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거 되게 밀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빚을 다 갚았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군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가 빚이 많아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다라는 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본인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 빚이 많기 때문에 뭐 성남시청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 빚 못 갚는다 라고 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어요. 그때 빚이 뭐 한 5천억인가 1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남시가 얼마나 세수가 많고 개발 사업이 잘 되면 대장동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조 이익이 금방 날 수 있는 동네가 성남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이든 세수 1년에 1조 정도는 우습게 거둬들이는 이 시가 바로 성남시거든요. 그런데 5천억 빚이 있다고 우리 빚 못 갚는다라고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그 자체는 우리 올해 들어올 이 뭐 세금 거둬들 게 뭐 최소한 2조 3조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 빚이 한 5천억 1조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세금 걷어가지고 갚으면 되잖아. 에이 그거보다는 그냥 파산 선고하듯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들어오는 걸 갚으면 내가 잘해가지고 세금 써가지고 갚았는데 마치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갚았다고 하면 그게 경제 치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대체 마지막에 뭘 지금 이 사연을 보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후보보다는 윤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덜 다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조금 혼란스러운데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지 문통이 무사할까요? 그렇죠.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문통이 무사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표를 던져도 문통은 무사하지 않습니다. 문통은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전두환 씨가 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그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평생 절친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준 노태우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백담사에 유배되듯이 갈 거라는 거 그러면서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태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죠? 네, 김영삼이에요. 그 김영삼은 진짜 그 당시에 민정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 이미 같은 당에 소위 말해서 야당으로 있던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만들면 이 전두환 심지어 그 다음에 노태우 감옥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절대로 감옥 안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갔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일종의 숙명처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지난번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진짜 얼마나 징글징글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심지어 본인이 이 대통령 선거하는 그 시점에 이 본인이 선거에 지고 나서 이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당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본인이 진짜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의사당을 점령하러까지 선동까지 했어요.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바로 트럼프는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그거를 제뉴어리 6 이 의사당 점령하는 의회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우리로 하면 뭐 특별 검사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계속 청문회도 하고 하지만은 트럼프를 소환하거나 트럼프를 직접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나.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를 기소하거나 트럼프한테 죄를 묻는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대통령이 이 대통령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역사적 전통이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옛날 옛적 얘기를 오늘도 내일도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옛날 옛적 이야기를 오늘도 내일도 한다라고 하면 전두환 씨가 작년에 죽었어요. 자, 그 옛날 옛적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몇 자리 어디에 본인이 죽어가지고 화장했겠죠. 화장해가지고 그거를 어디 산소를 무덤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무덤도 못 만들고 집에 보관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이거는 이전 조선시대의 부관 참시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두 눈 뜨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두환 아직도 집콕이래요. 그럼요. 본인이 죽었는데도 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집에서 가루로 본인 유언은 이 자기 가루를 유해를 진짜 휴전선 바라보는데 뿌려달라고 했는데 그 유족들은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뭐 국가장이라도 해줘야 하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국가가 대통령을 했지만 감옥도 보내고 절에 유배도 시킨 사람을 어떻게 국가장을 해줘요. 그거는 국가로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역적질을 했구나. 역적질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공갈을 논하고 뭐 그러면 부관 참시하듯이 죽은 다음에 그래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왕조시대도 심지어는 그 왕을 쫓아내고 그 왕을 역성혁명이 있다 하더라도 죽었으면 후하게 장사 지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그거는 진짜 기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한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권력이 뭐고 정치가 뭔가를 다 떠나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를 떠나서 우리 모두 대통령을 뽑을 때 기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인간들을 마치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머리가 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랐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적어도 머리가 텅 비지 않고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에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 또 기다려주세요. 사실 이 책의 제목, 표지에서부터 힌트가 있긴 있었네요.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큰 제목 밑에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 해결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게다가 마음의 아픔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네. 어떻게요?
진짜 해결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의 경우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마음을 잃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또 마음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생생한 사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진짜 어떤 드라마보다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시는 분은 북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설명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간단하게 라이브 상담하는 것도 보셔도 되고, 더 중요하게 북콘서트 이후에 이 책에 대한 강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강독 프로그램 7회 해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저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심리치료라는 게, 심리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 강독 프로그램에 꼭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독 신청 링크 나중에 영상 설명란 안에 꼭 넣어주세요. 그나저나 이 책을 읽은 열독자들이랑 황심소 애청자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읽고 자기 문제도 척척 다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마음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러면 타로카드집 사장님이나 무당이랑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먹고 살죠? 네, 그분들은 여전히 밥 먹고 사시고요. 네, 소고기 먹고 사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책 안에 이미 제가 이 무당이라시는 분, 참 이 의사 선생님,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런 분들 어떻게 치료하는가, 또 그분들이 무당 굿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몸 병 치료하는 거하고 마음을 잃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잘 먹고 살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